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취재원과의 조용한 대화, 취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순서인데 갈수록 조회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에서 또 저희 자체 기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치울 수 있길 바라면서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날짜가 이틀 뒤 5월 10일인데 그날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많은 걸 함께 지켜봤고 또 그 정권의 시작을 함께 한 분 모셨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저희가 취조실 컨셉으로 좀 꾸몄는데 어떠십니까? 여기가 메인 스튜디오로 알고 있는데요. 예, 또 이렇게 꾸미니까 정말 취조실 같습니다. 취조실 같아요? 네.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아, 예. 이 타입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타입이요? 저는 이제 잘 써보지 못했는데 수석님은 과거에 예, 써보셨죠? 타입 많이 쳤죠. 쓰셨다고요? 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면 이 좀 분위기에 따라서 좀 양심에 따라서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점 먼저 저희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수사 당국에서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뭐 정치 뉴스에서 많이 본 시청자분들이 계시지만 누구지라고 또 하실 분이 있으시니까 먼저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2년 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시고 처음 이제 청와대를 구성했을 때 국민소통수석으로 들어가서 20개월 동안 대통령을 모시다 나온 윤영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 수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게 올해 1월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넉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그럼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넉 달 동안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총선 출마라는 화두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섬에도 들어가 보고요. 섬이요? 예. 어디를 가셨어요? 소완도라는 저 완도 아래쪽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섬에도 들어가 보고 또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화두를 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스로의 길을 좀 찾기 위한 시간을 좀 가지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한 30년 가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흔히 우리 말하는 이제 백수가 되신 건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죠? 예.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뭐 집사람도 그거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해요? 생활비는 그냥 내놔라 딱 하기 때문에 네. 뭐 생활비 줘야 되고요. 가족이 그리고 총 몇 분이시죠? 가족이 넷입니다. 자제분 두 분. 아들 둘에 집사람하고 접니다. 예. 몇 학년인가요, 아드님? 큰 아이는 군대에 갔고요. 네. 예, 둘째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오, 됐어요. 차이가 좀 있네요. 예, 9살 차이 납니다. 그럼 그런 생활비 압박, 사모님의 압박을 지금 어떻게 지금 견디고 계신가요? 뭐 그냥 될 대로 들어하고 또 모아놨던 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새로운 직장 찾으셔야 되는데 예. 이제 같이 이제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초대 1기 참모들이 이제 같이 청와대에서 나온 분이 계시잖아요. 자주 만나시나요? 뭐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모임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만납니다. 예. 만나면 주로 뭐 하세요? 특별히 무슨 뭐 얘기는 없고 각자 또 처지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느 분은 좀 일찍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냥 기다려야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얘기 나눕니다. 그러면 누가 좀 백수 생활에 가장 좀 적응을 하고 누가 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포함해서? 되게 의외적인데요. 네. 우리 임종석 실장이 오. 가장 잘 적응하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세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를 한다고 합니다. 요가를 하신다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가가 본인에게 잘 맞는다고 해요. 예. 청와대 계실 때는 안 하다가 예, 그렇죠. 요가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북한산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뱃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예.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보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등산과 요가로 지금 몸매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예. 정우석 실장도 조만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근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일단 이제 인간 윤영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 동아일보 기자로 첫 사회생활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1990년 입사를 네 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부서에 많이 계셨나요? 뭐 정치부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부에서 검찰 경찰 기자를 하고 그리고 뭐 문화부에서 이제 데스크로 차장으로 한 1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타자기에다 혹시 썼나요? 제가 듣기로는 선배님들 무슨 원고지에 썼다는. 원고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기 스트레이트 기사는 꼬마 원고지라는 꼬마 원고지요? 예, 작은 원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네. 박스 기사는 좀 더 큰 일반 원고지에 썼습니다. 그럼 원고지에다가 제가 듣기 무슨 먹지를 대고 이렇게 막 썼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아닌가요? 뭐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하나를 써서 여러분한테 줄 때는 먹지를 써가지고 주는데 보통은 그냥 한 장에 써나갔다가 오자가 있거나 하면 또 구겨서 또 필통에 버리고 또 다시 또 쓰고 그래서 잘 원고를 만들어서 데스크 책상에 올려놓고 나오면 그게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데스크를 거의 본다. 대부분입니다. 예. 네, 데스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지에서 이렇게 씻겨서 찍찍 긋고 하나요? 빨간 글씨로, 예, 빨간 볼펜으로 찍찍 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만 해도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노트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아마 또 이걸 나중에 보는 젊은 분들은 정말 무슨 원시 시대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반대로 이제 청와대 수석이 되셔서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제 젊은 기자들 많이 봤을 때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정말 또 외국 나가서도 막 자유롭게 쓰는 거 보면서 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스마트폰의 그 자판을 그렇게 빨리 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눈은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은 계속해서 자판을 치고 있는데 치듯이. 한 저보다 자판 속도가 한 5배는 빠른 것 같습니다. 치는 게. 예. 같이 이제 동아일보 이제 계셨던 분이 이낙연 총리 네. 또 계셨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 나시죠? 이낙연 총리는? 이낙연 선배하고 저하고 한 12, 1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회사를 다닌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90년에 들어와서 그분이 2000년 초에 나가셨으니까 한 10 몇 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평민당인가요? 평민당은 아니고 평민당을 나가셨던 건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는 평민당을 나가셨고 수석님은 저는 이제 국민회의. 국민회의. 그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억에 남는 특종 기사. 내가 정말 이걸 썼다라고 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 이거를 윤수석님이 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좀 있을까요? 예, 뭐 특종은 그냥 제법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다. 역시 뭐 한국 기자상을 받았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일보를 제가 썼었고요. 그래서 그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또 하나는 그 95년에 지방선거를 하기로 원래 여야가 합의가 됐었는데 그 선거를 연기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안기부가 그 선거를 연기하는 연기를 검토하는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문서를 제가 폭로를 했었죠. 그래서 통일부총리로 자리를 옮기신 전 안기부장이 바로 통일부총리의 사흘 만에 이렇게 물러나시는 일도 있었고요. 당시 정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곱지 않은 기자셨네요. 예, 뭐 그래도 기자야 그런 걸 신경 쓰나요 어디? 특종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있으면 무조건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훌륭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예. 갑자기 네이버를 가셨어요. 네네. 옮긴 그렇죠.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한 가지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어쨌든 동아일보의 편집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늦둥이가 태어나면서 그때요? 예, 늦둥이가 태어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절박해졌고요. 기자 월급으로는 좀 모자랐나요? 기자 월급만으로는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네. IMF 때 좀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 미디어 환경 자체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새로운 흐름의 본류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좀 통신 수사를 해봤더니 그 수석님이 그 페북에 2010년에 이제 페북을 남기면 보니까 페북을 쓰긴 쓰시오. 뭐 너도 이 짓을 하는구나. 아마 친구분들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굉장히 의외였던 것 같아요. 주변 반응이. 예. 뭐 SNS 제가 문재인 캠프 SNS 본부장을 했지만 사실은 SNS를 직접 쓰는 걸 별로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 부사장님이셨는데. 예, 뭐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내 기본적인 뭐 사생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그걸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소통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통은 이제 소통 수석으로서 필요할 때 소통을 해야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일보, 네이버, 그다음에 청와대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봤을 때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군데를 다 거치셨는데 예, 월급은 네이버가 제일 많이 주겠죠? 아무래도. 예,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군데 중에는 가장 나한테 맞는 직장, 맞는 곳이다라고 좀 느껴진 데가 있으신가요? 뭐 다 신의 직장은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요. 힘든 직장. 예, 그렇죠. 몸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입니다. 다만 동아일보에서는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원칙들을 세웠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늘 새롭게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던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다중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장이 다르지만 그 다른 특성대로 또 배울 것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 직장인들이 정말 회사 가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계셨던 곳마다 또 그 나름의 의미를 또 찾으셨던 것 같네요.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세 번째 직장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그만두시고 한 달 뒤에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였죠. 이제 대선 캠프에 SNS 본부장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갑자기 거기를 합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에 촛불이 있었죠. 그렇죠. 탄핵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지만 늘 변방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뭐 그 우리 속어로 빵이라고 하죠. 감옥에도 가고 했었지만 저는 뭐 무사히 졸업을 했고 마음의 빛 같은 게 좀. 예, 부채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동아일보나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항상 늘 양지에 있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요. 마침 이제 촛불이 부니까 저도 또 마음속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처음 제 캠프 합류를 제안을 해왔을 때 누가요? 양정철 비서관도 있었고 우리 임종석 실장도 제안을 했습니다. 뭐 계속 하여튼 한 2달 정도 술 먹고 이렇게 고문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설득을 많이 당하셨군요. 예, 가장 큰 설득은 뭐 우리 양 비서관이 한 얘기였는데요. 어떤 말씀? 가슴 뜨거워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니?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가장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네. 양정철 비서관도 그 말을 한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술김에 하셨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1번가라는 상당히 히트 상품을 내놓으시고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셨는데 그건 대통령의 좀 뜻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예, 뭐 그거를 대통령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 들어오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 비서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초대 국민소통수석 예전에 이제 홍보수석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던 자리인데 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 이제 춘추관 앞에서 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리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국민소통 수석실은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과 저희가 소통하는 방식을 만들고 또 실제로 소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메시지 또는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대통령의 진짜 모습,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정말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진정성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국민들을 이제 홍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리고 싶은 것들을 그 대상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나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상대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파트너로서 소통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는 참여에 기반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또 저희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통령과 하루를 거의 함께 하시고 뭐 외외 국순방 갈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뭐 중요한 회의를 항상 이제 옆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 옆에서 본 뭐 사람들도 이제 뭐 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대통령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옆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다? 대통령은 굉장히 침착하신 분이죠. 침착하시고 그리고 섬세하시면서도 낙관주의자시죠. 예, 섬세한 낙관주의.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에도 굉장히 강하시지만 또 큰 판을 볼 때는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엎었죠. 엎었잖아요. 엎었을 때 저희는 정말 그렇죠. 이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의외로 담담하시더라고요. 잘 될 겁니다. 대통령 말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저희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도 대통령은 네, 잘 될 겁니다. 라고 항상 저희를 오히려 격려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침착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온화한 이미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대통령께서도 좀 이렇게 참모들 이제 일을 시키고 좀 여러분들 좀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좀 질책할 때도 있으실 것 같고 좀 뭔가 좀 화를 낼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대통령께서는 많이 맡겨주시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대통령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하루는 이제 대통령께 스트레스 많이 쌓이실 때 어떻게 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네,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래도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석님도 한 번도 뭐 혼나시거나 누가 혼나는 걸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혼난 적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는 조금씩 저희가 있죠. 긴장감이 있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항상 그거를 듣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늘 항상 들어주시죠. 들어주시고 본인의 어떤 의견은 꼭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모들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또 대통령과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또 거기 이제 아무래도 출입한 또 기자들 또 함께 또 뭐 관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또 기자들과도 또 함께 이야기를 자주 나누셔야 되니까 뭐 새벽에 뭐 전화 오는 일도 얼마나 많으실 테고 또 밤 늦게까지 또 뭐 술자리를 해야 되는 일도 있었을 테고 그러실 텐데 제가 저희 청와대 취재 기자한테 제가 하나 제보를 받았는데
수석님께서 술자리를 하시고 노래방에 가시면 걸그룹 노래를 부르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뭐 노래방을 자주 가지는 않았고요. 네. 꼭 간 분들하고 두 번인가 가봤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좋아하는 그룹 있으신가? 네이버에 있었으니까 제가 네. 좀 젊은 친구들과 좀 어울렸었고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려면 그때 맞는 뭐 노래들도 좀 한두 곡 알아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우리 기자들이 봤을 때는 좀 쇼킹하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떤 노래? 뭐 별빛 달빛 뭐 이런 노래 좀 합니다. 별빛 달빛. 예,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임 이제 2주년이 됐는데 점수를 한번 매기신다면 본인도 같이 계셨지만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어쨌든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구조를 잘 잡았다고 보고요. 어떤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 프로젝트, 평화 프로세스를 강구하게 만들고 계신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표, 방향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잡으셨다. 특히 또 물론 이 소득주 성장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방향 자체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한치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고성장 시대에는 파이들이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또 저성장의 시대가 오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사회 구조가 또 적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양극화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임금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소득주 성장도 방향이 잘 잡혔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속도의 문제나 강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미세하게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수석님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얼마 전에 SNS에 올리셨지만 아마 1년 전 그 판문점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애착이 있으셨고 반대로 내가 정말 20개월 가까이 대통령 모시면서 또 국민소통수석 일을 하면서 이건 좀 정말 내가 아쉽다,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가장 크게 느꼈던 일이나 뭐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부족했던 부분들은 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청와대를 나오고 보니까 이때는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항상 남아 있죠.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미련 이런 부분들은 뭐 떨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성장의 어떤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섬세한 낙천주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 좀 말씀 들어보니까 수석님도 굉장히 낙천적이신 것 같고 굉장히 그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뭔가 좋은 점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시는 그런 좀 네, 저도 감이 뭐 좀 생각이 드네요. 낙천주의자입니다. 네, 잘 웃고요. 두 분이 잘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하고 조금 다른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에 몰두하시는 그 다음에 아주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정말 그 집중하시는 그런 낙천주의자시고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노는 낙천주의. 네. 그래서 이제 막 놀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통신 수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원래 SNS를 잘 안 하시는데 최근에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 예. 청와대 계셨을 때 사진, 또 마지막 그 찍을 때 사진.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 그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올리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뭐 페이스북을 안 했기 때문에 올릴 기회도 없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진들도 나 있고, 이렇게 예, 사람들하고 그렇습니다. 친하다. 가장 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사진들이죠. 그렇죠. 가장 큰 예, 인맥이죠. 아직도 뭐 많이 네. 있습니다. 더 있어요? 예. 좀 또 올라옵니까, 계속? 예, 올라올 텐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기 아마 마지막 그 청와대에서 같이 계셨을 때, 예, 그 마지막 나갈 때, 사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예,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좀 출마를 한번 고려해봐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는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아마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마음을 굳히셨다는 건 출마 선언하신 건 좀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뭐 뭐가 좀 있었어요. 결심이 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대통령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를 가지고 아까 화두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답변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너는 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니? 네이버라는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20개월 대통령 옆에서 복무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로 지금 뭘 다 마쳤다고, 마무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서 답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어찌됐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너는 20개월 거기서 고생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다 나는 이제 했으니까, 할 일 했으니까 편히 살겠다, 다시 뭐 돈을 버는 일,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뭔가 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이 부분 또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또 그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절차는 또 총선에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도 어쨌든 조그만 기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을 좀 더 바꾸겠다라는 큰 그 꿈에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제 성남 중원을 이제 출마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물론 경쟁을 이제 거치셔야 할 텐데 이곳에 지금 현역 의원이 한국당 신상진 의원 네. 사선이시고, 흔히 기자들 말로는 간단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이곳에서 예. 이제 노동운동도 오래 하셨고 뭐 의료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영찬 수석은 성남 출신이라고 해서 성남 중원에 출마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분당에 오래 살았다. 성남에 산 게 아니다. 네이버도 분당에 있다. 이곳 중원에는 네이버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종로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동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포함해서 중원에 출마하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중원을 출마한 이유는 우리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 중원입니다. 성남 4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네. 없죠. 네. 그리고 무려 그쪽에서 우리 신상진 의원께서 사선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꼭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상진 의원께 제가 도전장을 낸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이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금 뉴스 끝나고 해서 거의 10시 가까이 됐는데, 제가 오늘 뭐 하셨냐고 아까 여쭤봤을 때 굉장히 그 지역 행사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다니면서 좀 느껴본 바닥 민심,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와 직접 나가서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 만났을 때 듣는 민심, 요즘에 좀 어떤 이야기 많이 들리나요? 예, 뭐 아무래도 훨씬 생생하죠. 이게 직접 들으니까요, 제가. 네. 그래서 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뭐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들을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게 다양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재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효과들이 이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삶까지 이제 빨리 내려와서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30분 녹화를 하는데 수석님 말씀 또 너무 잘해주고 또 제가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거짓말 탐지기 순서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면 진실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겁나는데 이거. 겁나신다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정치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검증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국민소통수석으로서 많은 뉴스도 보셨고 또 기자 생활하셨기 때문에 모니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송사 종합 저녁 뉴스 가운데 SBS 8시 뉴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도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너무 저를 그러니까 네, 아니요만 대답. 아니 개인적인 거니까요. 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이거 뭡니까? 네, 다시 손을 대주시면 돼요. 또 대야 돼요? 네, 네, 네. 싫은데. 저희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희 뉴스가. 네, 마음속에 뭐가 있으셨네요. 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이죠, 뭐.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청와대 그 출입 기자랑 저희 회사 출입 기자랑 밥을 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 이번에 이제 윤도환 수석하고 고민정 대변인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 뭐 그분들은 좀 적응을 하시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윤영찬 수석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는 솔직히 내가 있을 때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보다 더 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요. 저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 청와대 참모로서 이게 주관식 답이 아니고요. 예, 아니요만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설명은 답을 하신 뒤에 설명하셔도 됩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지금이 더 잘하신다는 겁니다. 침을 삼키시네요. 이거는 예, 설명을 하실. 이건 다 거짓으로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게. 아닙니다. 설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눈물이 잠깐 맺히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컨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통도 사실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컨셉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기와 일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또 그분들의 적응하는 과정. 그럼요. 예.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인으로서 윤영찬의 꿈 남은 이제 네 번째 삶을 도전하시는 윤영찬의 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중원 지역이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지역을 보면 고지대가 많아요. 높은 언덕. 같은 예, 거 많죠. 예. 거기에 집들이 맞아요, 많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 위쪽에 삽니다.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살고요. 더 예를 들어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은 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파른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겨울에 눈이 내렸거나 할 때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곳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중원 지역에. 정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 뭐 이런 게 일단은 꿈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자들이 더 어려운 곳을 밀려나지 않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소박하다라고 하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원대한 그 꿈 꼭 이루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영찬 청와대 전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